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특별한 그런 법이 시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지난 3월 25일이었죠.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정도 금융기관에서 몸담으면서 상담을 하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또 민원도 담당하고 이런 일을 했었었는데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엄격한 그런 의무가 생긴 것이고요. 소비자들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보호를 받는 그런 법입니다. 이 금소법은요, 금융상품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일단은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를 구분해서 과거에는 일부 상품에는 역시 엄격한 규제와 어떤 관리가 들어갔었는데 이번 금소법은 모든 상품을 다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 규제가 있는데 이것은 6대 판매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준수 원칙,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 광고 금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적합성 원칙 보게 되면은요, 금융 소비자의 정보를 고려해라는 거죠. 즉 보면 나이라든가 자산 상태라든가 또 해당 금융 상품의 투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아예 체결을 계약을 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적정성 원칙은 뭐냐면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요. 서명이라든가 기념날 또는 녹취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당연한 거지만 광고를 할 때 필수 포함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금지 행위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다 6대 판매 규제로 묶어서 어떤 제정을 했다는 것이 이번 금소법의 특징 중에 하나겠고요.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일부 금융기관들이 만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사후제재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했을 때 그 금융기관과 그 금융기관 판매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과태료도 1억 원까지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형벌도 같이 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 원 이하 벌금이 같이 또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무겁게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또 신설된 소비자 권리도 있습니다. 청약 철회권을 아울러서 위법계약 해지권도 있고요. 그리고 자료 열람 요구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소비자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금융기관의 어떤 거래 내역 같은 것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소비자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사후 구제도 있습니다. 분쟁을 하거나 소송할 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금융기관이 입증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도 지금 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주장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금융기관이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판매 제한 명령권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금융당국에서 볼 때 이 상품은 정말 명백한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거다 하면은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또 계약 서류 제공 의무도 있습니다. 자,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한 판매업자라든가 금융상품 전문업자에게 계약 서류를 제공하라. 소비자들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했고요. 신설된 소비자 권리 중에서 보면 위법계약 해지권 아주 강력한 것이죠. 잘못된 계약이면은 아예 해지를 해달라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영업 활동하기가 많이 어려워졌겠죠, 과거보다. 그리고 반면에 금융 소비자들은 상당히 강한 보장을 어떤 보호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는 우리 금융인들, 특히 판매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자칫하면은 정당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소비자들이 강력한 그런 구제 제도를 활용을 해서 계약이 돼서 취소가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게 되면
오히려 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대 경제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도 작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1%가 되기 어려웠었는데 전년 동을 대비했을 때 지난달은요 2.3%가 올랐습니다. 그 전달은 1.5%, 그 전달은 1.1%, 1% 넘고 이제 2%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그널이 있겠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은 경제에는 좋은 현상입니다. 즉 수요자가 많다는 것이죠. 물건이라는 것은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을 때 그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불황이 돼서 사는 사람은 없고 만드는 어떤 제품 많다 하면은 폭락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뭐 일부 유럽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이 효과를 보고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뭐 내년쯤 되면은 상당한 그런 나라들은 뭐 왕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석유값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서민들은 특히 대출을 받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물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금리거든요. 금리라는 것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금을 많이 한 분들은 오히려 득이 되겠지만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역시 같이 올라갔습니다. 물가와 함께. 지난달이 102.2포인트입니다. 즉 100포인트 넘어가면은 좋다라는 거거든요. 소비자 심리가 투자에 대해서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작년, 작년 매우 낮았습니다. 70포인트 간단히 있었는데 지금 100포인트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제조업 BSI 지수라고 있죠. 중소기업이라는 이런 대표이사들에게 물어본 거죠. 대표 그 사업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니까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해서 그전 달 비해서 7포인트 올랐습니다. 96포인트입니다. 무역 수지는 12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3억 9천만 달러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 결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은 외환위기가 발생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에 있다. 즉 과거 97년도 말에 IMF 위기 사태가 오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 21년 3월달 기준입니다. 지지난달이죠. 그때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4,461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환 보유액이죠.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또 ESI 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와 소비자 동향지수를 합친 거죠. ESI 지수가 100이 넘었습니다. 훨씬 105.3포인트로 그 전달에 비해서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매우 안정되어 있다. 심리가 희망적이다. 이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우리 주가 지수도 좀 상당히 상승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죠. 자, 주가 지수 좀 말씀드리면 4월달 기준으로 캔들 차트입니다. 월봉입니다. 자, 코스피는 2.82%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2.85%. 상당히 견고한 그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지수죠.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역시 각각 2.71%와 5.4%가 올랐습니다. 중국 관련이죠. 청년종합과 홍콩항생 같은 경우도 0.14%와 1.22% 올라서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수가 다 양봉, 즉 올랐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물가 상승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실 앞으로 따라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금리를 말씀드리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 수익률이요. 일평균이 1.138%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0.005%포인트 소폭 올랐죠. 하지만 여전히 1% 초반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금리가 대세 상승 시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 증거로 은행권과 상호저축은행의 최고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내려서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대출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죠. 코픽스 금리가 잔액 기준은 1.06%, 신규 취급액 기준은 0.84%로 여전히 대출 금리가 아직까지는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가가 폭등을 하고 금리를 따라서 올라간다고 치면 아마 가계부채발 폭탄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일부 또 부동산 시장 여기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올라간 만큼 즉시 이 가처분 수익이 줄어들죠. 연체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대출 3억 받았다. 뭐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했을 때 그 부분보다 훨씬 많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자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만큼 다른 소비를 못 합니다. 그럼 그런 여파가 다시 경제 불황으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환율을 보면은요. 환율을 저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 VIP를 중심으로 상당수는 달러예금에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예금과 곁들여서 골드 투자도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환율과 연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4월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요, 1118원 75전입니다. 사실 올해 초에 1070원까지 봤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때보다는 한 40원, 50원 정도 올라가 있고요. 작년 4월 달에는 1,400원, 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어떤 원동력이 된 건 맞거든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도 상당한 그 활약이 되었지만 주가 상승에. 자, 이런 외국인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난다고 했을 때 환율은 매우 폭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200원, 1,200원 올라가는 것은 금방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 지금 달러 예금을 더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은 좋지만 수입기업들에게 안 좋죠. 즉 우리가 뭐 명품백을 하나 산다 했을 때 똑같은 US 달러 금액이지만 국내에서 훨씬 비싸지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해외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해외여행 가는 데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간 유학생 자녀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 뭐 장기 출장을 가야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환전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보고 계시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특히 미국 달러, US 달러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지 않는 통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US 달러 발 어떤 자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더 안정적인 자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증가율, 즉 총통화죠. 10.7%입니다. 전기 대비. 엄청 높은 거죠. 즉 시중에 있는 그런 통화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수도권의 3기 신도시가 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뭐 계속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추산했을 때 약 50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 통화 승수라고 해가지고 시중에 움직이면서 각각 자산, 시장들의 시가총액을 많이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 승수가 몇십 배가 되거든요. 50조에 몇십 배가 되는 그런 통화량 증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그럼 또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될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과 코스피 주식 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들은 소폭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렇습니다. 원자재 보면은요, 두바이유 좀 유가가 62.74달러입니다. 1배럴당. 사실 그 코로나 초기 때는요, 석유, 그 원유죠. 원유 선물 거래가 마이너스 갔어요, 마이너스. 즉 보관 비용도 안 나오니까 그냥 퍼가라 이거죠. 돈을 드니까 퍼가라, 이런 정도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달러, 20달러가 제 눈에 익었었는데 지금은 60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한민국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는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특히 공산품 가격이.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그런 항목들이 석유 제품에 4,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모든 것이 다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국제 금시세는요, 약간씩 움직이긴 하는데 1온스당 1,759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은 2,1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8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달러 가치와 금 가치는 서로가 주고받는, 즉 서로가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보면은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가 처음으로 조금 돌아섰어요. 즉 하락했습니다. 계속 수개월 동안 올라가기만 하다가 지난달 4월 달은요 조금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도 있겠고 또 공급에 대한 시그널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동안 많이 올랐죠. 특히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뭐 폭등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숨고르기 또는 조심스럽지만은 일부 지역은 조정 전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요. 똑바로 우상향으로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른다막 내리막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재무 컨설팅 하실 때 한쪽 자산에다가 올인해서 특히 대출까지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자제시키고 종합적으로 포트폴리오 특히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역시 보험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컨설팅 하셔서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이 재무 코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